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401페이지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취득시기 이어서 같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는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가 취득한 자한테 부과하는 게 취득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기본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사실상, 여기 사실상 취득자, 여기서 사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고 하죠. 소유권. 사실상 취득자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자. 소유권이 뭡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사실상 취득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주의에 따라서 사실상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예외로 공부상 소유자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형식상 절차인 등기 등록을 했다면 등기부상에 기재된 자, 즉 공부상 취득자도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았으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면 형식상 절차인 내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반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형식상 절차인 내 앞으로 등기만 했다면 공부상 취득자도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원칙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자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공부상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공부상 취득자도 취득세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취득세는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상 취득자 보시면 여러분 교재 2번에 취득한 대금을 별도로 지급한 자가 따로 있다. 예를 들어 운수업체 회사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 집, 차량이라고 하죠. 차량이 실질적인 취득자가 따로 있고 대금을 지급한 자가 차주대장 등에 의해서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대금을 지급한 자가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는 운수회사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누가 대금을 지급한 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자, 대금 지급한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아까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했으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동차, 차량 같은 것은 운수회사 이름으로 형식상 등록은 되어 있을지라도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별도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대금을 지급한 자, 이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아울러 3번에 상속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데 만약에 하나의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또는 지분으로 상속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전부 다 연대납세 의무를 집니다. 이때 연대납세 의무 그러면 취득세를 각자 지분만큼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책임을 연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공동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등은 연대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문제 지문에서 공동상속 또는 지분으로 상속받았다 그런 단어가 없으면 상속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을 주택을 지어서 신축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조합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을지라도 조합원한테 귀속되는 부분은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합의 이름으로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밑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그랬죠. 네 번째 줄. 다만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납세 의무를 진다. 다음, 시설, 대여, 물건 하면 부동산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할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만 본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 시설 대여 물건을 대여업자한테 대여하는 경우는 대여업자가 그 대여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형식상 대여받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상 누구 대여받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대여업자가 사실상 취득자죠. 그래서 대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또 차량 같은 거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요, 수입하는 자가 자기가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자기가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해다가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목적이다,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나중에 실수요자가, 승계 취득하는 실수요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특별한 단서 없이 수입하는 물건 이렇게 나오면 본인이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수입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 7번에 보시면 변경한 시점의 소유자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사실상 토지의 형태가 변경됐죠, 형질이. 그래서 토지 가격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지목을 변경한 자가 아니라 지목 변경할 때 당시에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또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차량이나 또는 기계 장비나 선박 등에 대해서 구조를 변경하는 걸 종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류를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된 부분에 간주 취득으로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때도 변경한 시점에 차량이면 차량의 소유자가, 선박이면 선박의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지 변경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변경한 시점에 건물이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차량이면 차량의 소유자가, 토지면 토지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에 보시면 8번이죠. 8번에 보시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건 건축물에 한정된 거죠. 자, 여기 보실까요? 이와 같은 건축물에 부대 설비 등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요것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요것은 을이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의 건축물을 형성하고 있을 때, 하나의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을 때는 각각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중추가 되는 거, 핵심이 되는 물건의 소유자를 주체 구조부 취득자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이 이것도 설치한 걸로 보고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 명칭을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9번에 보시면 과점주주입니다. 과점주주, 이것은 과점주주가 됐다는 얘기는 원래의 뜻이 뭡니까? 자, 여기 보실까요? 과점주주하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주고, 과점하면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과점주주의 요건은 이런 요건을 전부 다 충족했을 때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냐? 첫 번째,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라. 그리고 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총주식이죠. 총주식의 50%를 보아라.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때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어도 취득했어도 설립시 취득은 제외됩니다. 설립시 취득을 해서 50%가 된 경우는 50% 초과했어도 납세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으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을 해서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다는 얘기는 그 과점주주가 지급한 주식 대금이 회사에 들어오고 그 대금을 가지고 법인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그걸로 취득세를 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점주주 됐다고 해서 과점주주한테 또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중으로 부과되고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를 초과해서 취득했다는 얘기는 설립하고 나서 이후에 증자로 인해서 취득을 하든가 아니면 설립할 때 취득했어도 50%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했고 그 다음에 설립한 후에 취득해서 합쳐서 50%를 초과했다면 그건 납세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총 주식의 몇 프로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이때 왜 간접취득이냐? 요만큼 비율 초과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 자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등을 비율만큼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거 간주취득으로서 취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자 비상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취득해서 50%를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상장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 주식을 다 처분해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억제를 시키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죠. 그래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을 초과해서 취득하고 있다. 50%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점주주는 그 주식을 취득하는 순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점주주 된 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다음 장에 보시면 403쪽에 10번에 보시면은요, 10번에 배우자 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자 간의 얘기는 남편과 부인, 부부 간의 부동산 매매는 기본이 매매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느냐? 증여로 보겠다 이겁니다. 증여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취득세 부과할 때도 뭘로 보느냐? 증여로 취득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 매매는 기본이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고 취득세 부과할 때는 취득세는요 매매로 취득했느냐 증여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아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상가부동산 매매로 취득하면 4%입니다. 자, 매매로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은요 1000분의 44%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택을 제외한 상가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면 1000분의 28 그리고 증여받아서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35 이렇게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느냐 상속을 받았느냐 증여받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 매매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부하게 되면 취득하게 되면 일단은 뭘로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라도 대금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 증여로 부과하지 않고 매매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밑에 보시면 1, 2, 3, 4번 나와 있죠.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는 파산 선고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로 취득했다. 아니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을 해서 취득하거나 아니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되면 증명이 되면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부동산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 아버지가 경매로 낙찰받아서 취득했다면 그건 증여로 보지 않겠다. 매매로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아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들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공매 처분합니다. 이 공매 절차에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비속이 취득했다면 그것도 증여로 보지 않고 매매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서로 뭐했어요? 감정평가를 해서 유사한 부동산끼리 맞교 안 했다면 이건 쌍방이 다 양도로 보기 때문에 이건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이 취득하기 전에 아들 본인의 재산을 다른 제3자한테 처분해서 그 대가를 받아서 그것이 계좌를 통해서 금융거래를 통해서 누구? 아버지 앞으로 통장으로 이전되고 그 상당한 금액만큼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다. 이렇게 자금 출처가 명백하게 되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매매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런 단서가 없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 매매 이렇게 나오면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고 그리고 취득세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겠다. 다만 이런 단서가 있을 때만 뭘로 간다? 매매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25회에서 시험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26회 대비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밑에 11번 부담부 증여. 여러분 부담부 증여가 뭐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여기 보실까요? 자, 부담부 증여로 부동산을 거래했다. 자, 재산을 주는 사람을 제공하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무상으로 받는 사람을 수증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증여는요 민법에서 계약이라고 합니다. 왜?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증여를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이루어지는 게 증여입니다. 그래서 자 증여하겠다 받겠다 일종의 구두상이든 서면이든 간에 계약이죠.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조건부입니다. 증여자가 상가부동산 10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 상가부동산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이 한 3억 정도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자, 증여자 부동산에 증여자가 보증금 받은 거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은 게 3억이 있으니까 건물주 즉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한테 받은 보증금은 임차인이 나갈 때 되돌려줘야 될 보다 채무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누가 증여자가 뭐합니까? 수증자한테 증여를 하는데 조건부죠. 뭐라고? 10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너한테 증여를 하는데 다만 요 세입자가 나갈 때 되돌려줘야 될 채무 얼마? 3억을 네가 뭐하라? 인수하라. 그래서 요 3억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담부 증여 또는 조건부 증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 우리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언급해 봅니다. 그러면 이때 누구는 수증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받았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시험범에서는 벗어나지만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할 때는 어떻게 과세하느냐? 이 부동산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할 때 매매로 취득했을 때와 증여받았을 때의 세율은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때 부동산 10억 중에서 채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3억. 요 부분은 앞으로 채무를 인수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요것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그럼 10억에서 10억, 물건 10억 중에서 채무를 제외한 얼마? 7억에 대해서는 대가를 주지 않고 받았잖아요. 공짜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 타인의 재산을 대가 없이 받았으면 그건 뭐다? 증여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은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상가부동산이라면 매매니까 1000분의 얼마? 44%고요. 요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이니까 1000분의 35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 부분은 대가를 지급한 걸로 보기 때문에 매매로 취득세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상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시험 범위 대상은 아니지만 증여세 부과할 때도 똑같아요. 전체 재산 10억에서 채무 인수하는 부분 3억은 앞으로 갚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대가성이 오갔다. 그럼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는 보세요. 자, 분명히 10억짜리를 증여했는데 여기는 7억만 증여받았다. 이 얘기는 증여자는 증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요 부동산 없어졌고 갚아야 될 채무 3억이 소멸됐기 때문에 요 채무 부분 있죠? 채무액 부분에 대해서 채무액이 3억인데 이것은 뭘로 본다? 양도 파는 걸로 보겠다. 매매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 뒤에 가서 이제 국세인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나옵니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 부분만큼은 뭘로 본다? 증여자가 양도한 걸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받는 사람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증여받은 걸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국세에 가서는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은 취득세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부과하는 것은 채무 부분은 매매로 뭐하고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그 채무 이외 부분은 무상으로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 읽고 가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채무 이외 부분은 뭐냐?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12번 상속재산의 재분할 그랬어요. 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분할했다. 분할을 했다는 얘기는 지분 변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 지분 변동이 있을 때 지분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상속 재산을 뭐합니까? 재분할, 다시 분할한다. 상속인들 사이에 뭐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지분에 재분할할 때 첫 번째 상속 등기가 되기 전에, 상속 등기 전에 분할했을 때는 뭘로 보느냐? 그대로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상속 재산. 그러나 각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한 후에 무엇을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과세하겠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 어떤 내용이냐? 암기할 게 아니라 사망한 후에 그 사람 재산을 받으면, 그 사람 사망한 자의 재산을 받으면 무조건 상속이에요. 그리고 생존에 있는 사람의 재산을 받으면 무조건 뭐다?
증여다. 그럼 여기 보세요. 상속 등기하기 전 그랬어요. 상속 등기하기 전 이 얘기는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앞으로 등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재산이야 이거는? 사망한 사람 재산이죠. 그래서 상속받기 전에 상속 등기하기 전에 지분들이 다시 변동이 있으면 그냥 상속이다. 상속으로 취득세 부과하면 돼요. 그런데 상속 등기한 후에 지분 변동은 상속 등기하면서 일단 취득세 냈어요. 그리고 등기하고 났으면 이제 상속인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재산의 소유자가 생존해 있죠. 그 상태에서 지분 변동은 추가로 증여로 보고 취득세가 또 부과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상속 등기하기 전에 지분 변동은 그대로 상속세 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한 번만 내면 끝납니다. 그러나 상속 등기한 후에 지분 변동은 별도로 부어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죠. 확인해 볼까요?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따라서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이 되어 등기가 된 후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산 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걸로 본다. 여기서 키포인트 줄칠 거는요. 두 번째 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분 변동은 네 번째 줄 보시면 상속인으로부터 뭐 받은 걸로? 증여받은 걸로 보고 취득세가 또 부과된다. 이 부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 납세 의무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뭐 안 했어도 등기 등록 안 했어도 또 하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형식상 절차인 등기만 했다면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했다면 취득한 걸로 본다. 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냐? 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자기 앞으로 등기했으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외에 상속받은 물건은 상속인, 공동으로 지분으로 상속받으면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의 부동산은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의 이름으로 건축해서도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건축물 중에서 각종 부대 설비 소유자가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의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또 납세 의무자 중에서 우리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기본이보다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요거하고 다만 특별한 단서가 있을 때만 매매로 갑니다. 또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오면 채무 부분 있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니까 유상으로 취득세 부과하고 채무 이외 부분은 증여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또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하기 전에 재분할했으면 오로지 그대로 원래 상속재산을 받은 걸로 보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부과하면 되고 상속 등기한 후에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된 후에 지분 변동이 있으면 상속받은 후에 지분 변동이니까 그건 별도로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취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404쪽에 보시면 취득 시기가 있어요. 취득 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보아라, 납부하라. 그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러 형태에 따라서 취득 시기는 별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일반 유상승계 취득 그랬죠. 자,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하면 일반 매매를 얘기합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원칙 그 다음에 예외. 일반 매매는 뭘로 가느냐? 계약서로 간다. 그래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자, 계약서에 잔금을 주기로 약속을 해놨으면 그날보다 미리 줬던 늦게 지급했던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날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부과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칙이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다. 그러면 만약에 계약서에다가 잔금을 언제까지 주겠다 이렇게 기재되지 않았다, 불분명하다 이럴 때는 불이익을 줍니다. 어떻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다가 언제 잔금을 주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매매는 오로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안 줬어도 그날 취득한 걸로 보죠. 미리 주든 늦게 주든 인정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라고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죠. 반대의 내용이죠. 계약서 필요 없고 실제로 잔금을 준 날, 늦게 줬던 미리 줬던 간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서 실제로 잔금을 줬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거래다. 그래서 세법에는 5가지로 열거되어 있죠. 첫 번째가 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국가로부터 취득했으니까 대가 줬으니까 상대방이 국가니까 조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입증되니까. 또 외국의 수입,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음 세 번째, 공매나 경매 절차로 취득합니다. 그럼 경매로 취득했으면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이죠. 그날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보는 겁니다. 또 판결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판결문에 기재됐다면 그거 인정해 주겠다. 이때 판결문의 범위에는 화해조서나 인락, 포기각서 이런 거, 자백간주 이런 것은 판결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왜? 그건 당사자들끼리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판결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 장부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객관적으로 뭐가 됩니까? 증명이 되는 그런 거래로 입증됐다. 이렇게 해서 5가지. 국가로부터 취득, 외국에서의 공매, 경매, 판결문, 그죠?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 매매가 아니라 연부 취득이 있어요. 대금은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을 하되 1년에 한 번씩만 지급하는 게 연부죠. 이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이렇게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거 5가지 거래가 나오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연부로 취득할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근데 이 3가지를 했는데 이 3가지 날짜보다 등기가 더 빠르면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또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가 더 빠르면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게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일반 매매. 다음에 여러분 다음 장에 보시면 405쪽에 무상승계 취득 있죠? 무상승계 취득. 무상하면 증여 기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계약일. 그런데 다만 상속이라는 규정이 있을 때만 상속은 상속, 개실, 사망한 날 또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날이죠. 실종선고일. 그래서 그런 날을 묶어서 상속, 개실 이렇게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러나 무상 이렇게만 나오면 원칙이보다 계약일로 가야 되고 상속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만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다음 3번에 보시면 부동산에 대해서 원시 취득이 있어요.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때는 언제 취득이냐? 건물 다 짓고 나서요.
사용해도 좋으냐 시장 군수한테 승인 신청을 하면 하자 없을 때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죠. 그래서 사용 승인서 교부일 내주는 날,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간다 얘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 승인 받기 전에 임의대로 건축주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사실상 사용일 하면 행정관청의 실무에서는요, 전기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기 때문에 명백하게 날짜 입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한전 등에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건물의 경우 건축하는 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럼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로 가겠죠. 다음, 재개발,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은요, 조합원들한테 소유권 이전해 가라 이렇게 고시가 되죠. 그럼 고시가 되면 다음부터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취득한 걸로 보고,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처분 받는 부동산도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 해서 원시 취득 보셨습니다. 특별히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바다나 하천을 매립합니다. 토지를 매립한 쪽에서 원시 취득했다. 이때는 공사준공 인가일에, 공사준공 인가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다음 장에 보시면 406쪽에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이 있어요. 여러분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언제든지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예를 들어 지목 변경해놓고 스스로 신고 납부 안 하면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는 그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기 전에는 지목 변경 등기를 하고 팔겠죠. 그때 확인이 되면 그때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요, 올해 새롭게 개정돼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바로 이혼에 따른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 분할로 취득하는 것. 민법에는요,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죠. 근데 둘이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나눠 갖는 게 재산 분할이죠. 이렇게 재산 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등기, 등록한 날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 부분보다는 취득 시기, 주로 부동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취득 시기는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매매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연부로 취득할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런데 그거보다 등기가 더 빠르면 등기한 날로 간다.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만 상속, 개시일. 건물을 새로 지었다, 원시 취득이죠. 이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재개발, 재건축 끝나서 받는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 받는 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지목 변경도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 정리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